자, 그러면 먼저 조선후기 때 대무역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보통 조선후기 때 대무역은 이제 주로 청하고 일본 간의 무역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크게 무역 형태가 개시무역이 있고 후시무역이 있어요. 그래서 개시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무역이야. 그래서 이 개시무역 안에서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물량을 갖다 팔 수 있도록 허가된 무역이 이 공무역인 개시무역이죠. 그래서 개시무역 보면 여기 이제 중간 계시, 북간 계시, 해전 계시 쭉 있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있는데 자, 요게 해전 계시하고 개원 계시를 이제 합쳐 갖고 이제 북간 계시라고 해요. 북한은 오늘날 이제 한경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중간 계시하고 이제 북간 계시는 청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했던 무역이에요. 청나라. 그 당시 이제 청나라 이전에 우리 후금이 있었죠. 후금이 이제 정묘호란을 일으킬 때 정묘 약조를 맺 때 그때 이제 내걸던 게 뭐냐면 시장 개설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생필품 공급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병자호란 좀 뒤에죠. 중간 계층이 뭐 북간 계층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두 차례 거쳐 가지고 쌍방이 감시하되 일정량의 물자를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 이 중간 계시, 북간 계시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중간 계시, 북간 계시 등이 사무역이 공무역이 일정한 그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더 많은 그 물자를 교류하고 싶은데 딱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물량만 하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그 분량과 시기에 갖다 몰래 파는 행위가 이뤄져요. 이게 이제 뭐냐면 후시무역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사무역이죠. 그래서 개시무역이 할 때 또 후시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 갖고 뭐 중간 후시 같은 것들 중간 게시가 있을 때 뭐 중간 후시도 그다음 이제 후시무역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 그리고 인제 뭐 책문 후시다 해 가지고 자 책문 후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책문이 있어요. 자 책문 이하까지 인제 청나라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쪽 지역을 봉금지대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이제 청나라 갈 때 요쪽 의주에서 봉황성 그 중간 사이 봉금지대이기 때문에 물자를 공급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봉황성 바로 앞에 책문이라고 해서 오늘날 말하면 일종의 관세를 이제 오늘날 말하면 입국 다니는 입국 검문소가 있거든요. 이 검문소를 역할하는 게 책문이야. 그 옆에 뒤에 이제 봉황성 있고 그래서 책문에서 인제 일단 간단하게 이제 뭐냐면 입국 관련된 서류를 이제 조사한 다음에 여기에 인제 봉황상에 들어가서 물자를 이제 지원받고 그랬거든요. 그때 인제 뭐냐면 요게 그 청나라 상인들과 그다음에 인제 사신들이 인제 따라올 때 같이 사신들의 일행으로 위장한 상인 집단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 갖고 얘네들끼리 이제 정부 몰래 책문호 씨를 인제 하게 돼요, 책문호 씨. 자 그래서 이 책문호 씨는 뭐냐면 이 정부가 그냥 묵인해 줬어. 그러다가 공식으로 인정받는데 왜냐면 사실단에 갈 때 사신단에 갈 때 그 옆에 따라오는 수행원들 중에 그 정부 관료한테 돈을 주고 뒷돈을 주고 인제 상인들이 이제 정부 수행단에 들어가서 책문호 씨에 많이 인제 활용을 했거든요. 참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 식으로 묵인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인제 뭐냐 인정했다. 그다음에 단련사 호시가 있어요. 단련사라는 건 전국 간원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단련사는 뭐냐면 사신 일행에 따라서 심양에서 일부 공무용 물품을 넘겨주고 돌아오는 사람과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 관리야 그러니까 사신이랑 일행 중에 심양에서 일부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물품을 넘겨주고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 사람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 단련사인데 오히려 이 단련사들이 사상대가 결탁해서 그 뭐냐면 교육을 더 조장을 하죠. 그래서 심양에서 일부 공무원만 물품만 넘겨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지정된 물품 외에도 다양한 물품을 팔 수 있도록 단련사들이 사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뭐냐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단련사 혹시 그래서 단련사를 파견해서 사상들의 활동을 감시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단련사들이
사상들과 결탁해서 심양에서 더 많은 물건을 이렇게 팔아먹고 돈을 내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단련사 호 씨도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물품에서 세금을 매겨서 국가 재정으로 이제 참 그 뭐냐면 충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도저히 단속이 안 되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국가 재정에 충당했고요. 그 국가무역 독점에서 사무역 활성화 강화하고 전환됐다. 그 공무용 중심에서 사무역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시면 대개 청나라하고 조선의 이제 교육품을 보면 대개 이제 청나라 요때 청나라는 중국을 점령한 청나라예요. 그래서 비단, 약재, 문방구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인제 은, 종이, 무명, 인상 같은 것들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청 이전의 후금 때는 얘들이 주로 인제 뭐냐면 말이나 이런 산삼이나 말이나 뭐 이게 그 모피 같은 걸 갖다 팔고 그다음에 조선은 생필품을 갖다 파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거는 이제 청나라가 이제 공식으로 이제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행했던 무역이고 일본도 보면 일본 무역가 보면 인삼쌀 무명이죠. 인삼이 되게 중요한 무역품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은이나 구리, 유황, 후추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사 좀 할 때 얘기했지만 17세기 후반까지는 일본이 은이 제 수출국이었죠. 은을 되게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은을 많이 수출했고 주로 은은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에 이제 수출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 은이 여기 들어왔냐? 그 당시 인제 한국도 조선도 은은 인제 중국 갈 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은을 이제 여기 일본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한번 뻥 튀겨서 중국에 좀 비싼 거 갖다 팔기 때문에 은이 인제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왜냐면 일본의 그 당시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직항로가 없었죠. 직무를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을 거쳐서 은을 인제 많이 중국은 이렇게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조선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인제 뭐냐면 구리 같은 것들. 예. 구리는 인제 보통 인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요. 유황하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7 세기 후반 넘어가서 이제 17 그 전반까지 인데 17 후반부터 그러니까 후반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후반을 다시 넘어가서 이제 말 잘못했네. 17 세기 중반까지 17 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은을 인제 주로 수출했는데 일본이 17 세기 후반 넘어가면 은이 고갈돼요. 더 이상 은을 이제 수출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뭘 많이 수출하냐면 구리를 많이 수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17 세기 중반은 은, 17 세기 후반은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후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된 건 아니죠. 이 일본도 이제 그다음에 네덜란드나 뭐 포르투갈 주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걸 다시 그 조선으로 넘긴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특징은 17 세기 이후 대무역의 주체는 사무역으로 공무역을 압도했고요. 이 공무역은 계시로서 일정한 시기, 장소, 물량을 결정하는 계시무역이지만 요거는 장소나 시기나 물량 상관없이 했던 그 무역이죠. 사무역으로 압도했고 결국에 이 사무역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인정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리고 송상, 만상, 내상은 청국과 일본 간의 중개법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는데 특히 청국과 일본 간의 이 직교육이 안 되니까 은을 인제 뭐냐면 도중에 있는 상인들이 이렇게 뭐냐면 하죠. 내상에서 만상으로 내상에서 송상으로, 송상에서 만상으로 이런 식으로 은을 인제 중국으로 넘기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화폐보고를 볼게요. 음. 자 화폐보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정황과 관련돼 갖고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것도 한번 좀 볼 필요 있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가 거의 유통되지 않았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화폐가 이제 그다음에 상품 화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널리 유통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유통됐냐 하면 18 세기 때부터 유통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8 세기 때부터 유통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뭐 세금과 소장로가 급납화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소장로가 이제 급납화되면서 세금도 급납화되죠. 예. 그리고 상공업 발달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도 있는데 왜냐면 물품들이 이제 대규모 인제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이걸 일일이 헌물화폐로 교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폐를 이제 금속 화폐를 만들어 갖고 만들어서 교환했다. 그래서 이
금속화로서 인제 널리 인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평통포죠. 상평통포. 일명 엽전이라고 하죠, 엽전. 만들 때 주조할 때 이 주물투비 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엽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상평통보가 오늘날 마치 우리처럼 뭐 한국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들어. 그래서 중앙에서는 주전도감에서 만들고 또 지방 여러 간청에서 주조를 해요. 자, 하여튼 이 상평통보가 최초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된 화폐였다. 숙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남인의 허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인 계통의 인제 누구야? 갑자기 김육 이런 사람의 적극적인 건의도 해 가지고 상평통포가 이제 주조가 됐고, 그래서 인제 뭐 호조의 상평창, 그다음에 훈련도감, 어용총, 지방간청 등등등 여러 간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화폐가 인제 뭐냐면 유통되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정황이야, 정황. 이 정황은 조선 후기 때 화폐 유통에 물자 부족 항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 물자의 유통량과 화폐 유통량 중에 어 화폐 유통량이 더 많으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요? 현대적 의미의 용어로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자,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근데 물자 유통량이 잠깐 이렇게 있네. 두 가지가 있고, 하여튼 물자의 유통량과 화폐 유통량 중에 화폐 유통량은 인플레이션이고, 거꾸로 물자의 유통량이 화폐 유통량보다 그 잠깐만. 음. 다시 얘기할게요. 물자의 유통량이 화폐 유통량이 있는데,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이 내가 써 놓고도 이게 좀 잘못됐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물자 유통량과 화폐 유통량 중에 그 화폐 유통량이 물자 유통량을 인제 뭐냐면 능가하면 우리가 보통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인제 두 번째 는 거꾸로 인제 뭐냐면 그 물자화폐 그 유통량이 화폐 유통을 너 할 때 한 거야. 그럼 물가가 인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유통량에 비해서 물자 유통량이 많아질 경우에 디플레이션이 되는데, 정황은 여기에 해당하죠, 정황은. 정황은 여기에 해당. 그래서 전항이라는 말 자체가 본전자에다 가문항자야. 그러니까 가문처럼 돈이 말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뭐냐면 이렇게 상당히 인제 경제적 타격을 주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이제 이 전황, 그러니까 이제 화폐 퇴장이라고 부르는 이 물가 하락은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제 발생했는데, 자, 일단 보면, 자, 원래는 이제 그 금속화폐 같은 경우에는 식량화폐로서 그 자체가 인제 가치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을 이제 식량화폐로서 인제 사용하는데, 금속화폐로서. 근데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은이에요, 은. 은. 그다음 동이고, 금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은이나 동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인제 은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청나라나 명나라가 그 은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값이 금값보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았어요, 은값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은이 모두 이제 명청 시대 명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을 우리나라 은뿐만 아니라 일본 은까지 해 가지고 다 일본으로 가니까 은 수요량이 감소되죠. 그러다 보니까 은 대신에 이제 동을 많이 사용해요, 동전을. 동전의 유통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데, 동전은 뭘로 만들죠? 예, 구리로 만들죠, 구리. 예. 그래서 이 구리의 원료, 그 동전의 원료인 구리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유통에 비해서 이 구리를 많이 캐 가지고 동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신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죠. 화폐 유통량은 이 물자 유통량보다 적어지는, 그러니까 물자 유통량이 화폐 유통량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디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물자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상대적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고 물자 유통이 높아지는 그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 정부가 화폐 정책이 좀 약간 그랬어. 왜냐면 금속 화폐하고 물 그
현물화폐를 같이 사용하는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이나 금속화폐하고 그다음에 현물 같은 면포라는 그런 걸 동시에 했다. 그래서 통화량을 이제 뭐냐면 관리할 때 50%는 동전으로 금속화폐죠. 50%는 면포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에는 면포보다는 이게 이제 동전을 더 많이 사용하죠. 면포 갖고는 대규모 물량이라든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이 많이 필요한데 이 통화량 정책 때문에 그 시장 수요에 맞게 동전을 많이 찍어내지 않고 반만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환 경제가 발달되면서 동전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동전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동전 자체가 일종의 투기 대상이 돼요. 투기 대상. 그래서 간청이나 군형 또는 부상 대고들이 화폐 자산의 비축이나 고리 대여을 목적으로 다량의 도장을 공장을 그냥 묵혀둬. 그러니까 집 안에 모셔 놔요. 땅에 파묻어 갖고 그냥 보관만 해 놔. 그러면 이게 동전이 금고에만 있으면 유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이게 당연히 그 경기가 죽겠죠. 그리고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 경제가 이제 폭삭 망하잖아요. 돈이 돌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돈이 돌지 않고 은행에만 보관해 있으면 이게 어떻게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황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 동전의 유통량이 확대됐자. 왜? 은이 이제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대신에 동전의 유통량이 했는데 이에 반해서 동전의 원료 부족 때문에 이걸 찍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일종의 그 조선 정부의 그런 화폐 정책의 문제점이죠. 동전과 면포를 번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을 수요일만큼 찍어내는 게 아니라 50%만 찍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동전이 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어 돌지 않고 퇴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고리대금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동전과 환물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고리대가 이제 선행되고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량의 영향을 볼게요. 일단 통화량 부족 현상 때문에 일단 화폐 경제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물가락을 위한 디플레이션 이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자금의 경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부작용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촉진된 정통사 할증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조세나 지대를 다 급납화를 하잖아. 동전을 내는데 이 동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됐어? 예. 농민층이 이 화폐 구입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호가로 판매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래서 환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헐가로 판매하고 그다음에 환물 같은 걸 이제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인제 돈 있는 사람들 물주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그 대신에 고리대도 이렇게 수탈하고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났다. 예. 그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결책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해결책가 크게 회전론과 용적론이 있었어요. 회전론은 이제 아예 이제 화폐가 여러 가지 이제 농촌 경제를 해체시키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회전 없애자.' 논의와 이 회전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익 같은 사람이죠. 자 용적론은 물론 패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원인이 됐던 걸 제거하면 되잖아요. 이 정황의 원인이 됐던 게 뭐예요? 그 당시 통화량 관리에서 면포와 화폐를 같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면포하고 그냥 동전을 같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 발행량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현물화폐 면포 사용 경영을 금지했다. 그래서 동전을 유일한 통화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50%가 생산됐던 거를 찍어냈던 걸 100%로 찍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따로 설명했는데 강산 개발을 통해서 동전 발행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국가 주전량을 관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물화폐와 원포를 사용해서 경영을 포기해서 동전을 유인한 통화로 인정했고 두 번째 강산 개발을 통해서
그다음에 구리 강산을 개발해 갖고 동전 발행을 해 갖고 증가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국가가 주전율을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 유통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중앙관청에 집중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때냐면 19 세기 때. 이 해결책 19 세기 때. 그래서 이때 순조 때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19 세기 때 순조 때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폐가 좀 모자르다 보니까 또 화폐도 물품 화폐보다는 좀 가볍지만 그래도 막 대규모 이제 화폐를 사용할 경우에 대규모 물자를 사용할 경우에 화폐 지급량도 늘어나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 화폐 대신에 한과 어음 같은 신용화폐를 이용했다.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인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A하고 이제 판매자가 있고 B라는 이제 그 구매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이제 A라는 판매자에게 물그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면 이제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돈이 너무 이제 옮기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그런 그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약탈도 당할 수 있고 그 운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예. 물동량이 많을 경우에 동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제 거기에다 종이를 이제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며칠, 며칠, 며칠까지 내가 약속한 지급을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시 인제 지정된 장소에 가 갖고 일종의 주면 동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A와 B 간에 이제 이렇게 한어음이라고 하잖아요. 한어음을 쓰고 그걸 이제 시다는 지정된 장소에 이제 그 판매자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 한어음을 갖고 오면 시가 이제 요걸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어음이 발달됐다. 근데 이 한어음 자체가 일종의 이제 지급 뭐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가치가 있다 보니까 '화폐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공시 정황을 보죠. 공시 정황은 이제 기록상 보면 정조 때 인제 일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주의할 것은 보통 정황의 일종을 공시 정황으로 인제 잘못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황은 전황인 거고 공시 전황은 공시 전황이야.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포셈 보면 정황 있고 그 일종의 공시 전황이 있고, 그다음 전황은 이제 영조 때 일어났고 공시 전황은 정조 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구분시켜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조 때 일어난 현상은 다 공시 전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시 전황하고 정황은 다른 개념이고, 같은 그 정황이라고 있어 그 말이 들어도 그다음 정조 때도 정황이 일어났어요. 공시 정황에도 일반 전황이 있었어. 이거 전황이라는 것이 영조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영조, 정조에서 전반적으로 그 화폐를 사용하면서 일어났던 거야. 그리고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19 세기 때 초반에 순조 때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때 이전에 일어난 이게 정황들 이제 있었다. 영정조 거쳐 다 일어난 거고, 공시 정황은 정조 때 인제 나왔던 기록된 내용인데 이거는 일반 정황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요. 예. 자, 이건 정황은 이제 공시정황 왜 나왔냐. 자, 사상의 이제 상업자본이 공인과 수전상의 자본을 압도하면서 공시인들의 자금 부족 현상이 났다. 그래서 이제 사상들이 그 자본을 독점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공인이나 시정상인 같은 이 공시인들이 간상들이죠. 자금 부족 현상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처음에는 공시인들의 요구대로 자금을 정부가 대여해 주고 공시인들이 직접 지원해 줬어. 어. 그리고 이제 그 사상 도구들의 단속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뀌어서 시장 유통 독점의 난점법을 정비하고요. 이 신해통공이죠.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간섭 없이 상인 간의 경쟁 유도와 화폐 원활한 유통동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시인들 요구대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상 도구를 단속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금난정권 이후부터는 상인들 간의 경쟁 유도나 화폐의 원활한 유통 동반을 했다. 그래서 정부 뭐냐면 경쟁력이 없으면 공인이나 이제 시정사업을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뭐 자금이 말리든 말든 간에 자금줄이 막히든 말든 그냥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황이라는 것은 거시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을 얘기한 거고, 이 공시정황은 일시 뭐냐면 기업 간에 어떤 자금줄이 막히는 현상들을 얘기한 거다.
예,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정조 때도 공시 정황이 있었지만 도시의 일반적인 정황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황은 앞에서 해결책으로서 이제 순조 때 해결된 거고, 공시 정황은 그냥 자유경쟁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환 같은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그 화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세요. 시각적인 의견이죠. 이게 이제 패전론하고 용존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패전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이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중농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중농주의 입장에서 동전의 확대로 인해서 상업 발전이 농민을 몰락을 한다. 그래 갖고 인제 요 관련된 패전론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공안과 함께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패전론 관련된 내용, 그 기출 사료는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용접론이라는 것은 물론 인제 화폐 사용 때문에 정황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이득이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건데, 대표적 학자들 보면 유영원, 그다음에 정약용, 박재각, 예,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유영원 같은 사람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 화폐 연구를 토대로 국내 유통 주장 근거를 제시하고, 화폐를 식량과 함께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화폐나 물품 화폐인 추포를 금지해. 추포라는 것은 이제 면포라든지 마포에 좀 질이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런 화폐를 이제 추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물품 화폐로서 이 추포를 많이 사용했죠. 간용비로서 금속 화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화폐 보급을 금속 화폐를 널리 보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정영인데, 정영은 제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농주의자지만 중상주의적인 어떤 주장도 많이 해요. 상공을 육성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정영의 이제 사상적 위치가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 넘어가는 가도기적 인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화폐 유통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농본주의 입장에서 이제 화폐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중앙 정부가 체계적으로 좀 간렵혀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 주주가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간청으로 이제 행했어. 그래서 뭐 상평창부터 해서 각종 군용부터 해 갖고 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조폐공사처럼, 지금까지 조폐공사처럼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환선을 설치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나중에 구한말 때 좀 먹혀들죠. 전환선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폐 주주를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고액전의 통역 및 금은화의 주주를 제한한다. 동전뿐만 아니라 금과 은화 같은 이제 그런 고액 화폐도 이제 주주하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박제가 같은 경우에 양화의 주조와 화폐 유통을 통한 상품 유통을 장려했는데, 양화란 건 뭐냐? 이걸 대비된 게 악화죠. 여기는 앞에 이제 금속 화폐를 측량 화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포면 가치하고 뭐냐면 실제 가치가 일치되는 거야. 예. 지금은 포면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다르죠. 포면 가치가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지폐 하나 만드는데 뭐 1,000원 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근데 실제는 5만 원 쓰이잖아.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화폐 자체가 실제 가치였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걸 이제 해 갖고 동전 형태로 만들어 갖고 인제 주주해서 보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동전은 이제 구리로 만들죠. 구리 함량이 낮은 거야. 그걸 악화라고 해요. 음. 양화는 뭐냐? 구리함률이 순도가 되게 높은 걸 양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리함도가 순도가 높은 걸 써야지 서로 간 신뢰가 이제 생기고 물품을 교류가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화 주조를 이제 강조하고 화폐 유통을 통한 상품 유통도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용원, 정양용, 박재갑, 그다음 패존론 중에 이익의 주장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사 관련된 내용은 경제서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인제 뭐 가끔씩 한번 쉬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그 관상제가 강화되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 신분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16 세기 때 이후부터는 실제로 사회적 신분은 이제 반상제로 통합되지만 조선이나 국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양천제라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반상제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양반의 어떤 범위만 인정해 줄 뿐이지 반상제보단 양천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 왜냐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국역하고 연결됐어. 국역은 인제 용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또 신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분별로 이제 하는. 그래서 신분별 신역이 있고 국역과 연결돼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양인과 천민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신역을 부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을 해 버리면 이 신역 체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 국역의 원활한 그 운영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제 그 양천제를 유지했고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반상제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상제는 인제 이게 양반과 상민의 앞글자를 따서 인제 보통 반상제를 하는데 자 조선 후기 때 그러면 반상제가 강화돼요. 왜냐하면 양반이 됨으로써 얻는 혜택이 되게 많아. 어 왜냐하면 이제 양반이 제일 중요한 게 군역을 짊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인조 때 사군 충종적 사족 충군 정책조차도 폐지시키니까 이제 양반은 이제 유학호로 이제 편입돼서 군역을 이제 짊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으로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양반의 인구가 증가돼요. 그러면서 상민층들이 이제 양반화 되니까 상민층 인구는 감소되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겉은 밑바닥에 있는 노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16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노비 수가 외고 노비, 솔고 노비 수가 거의 40~50%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반은 이제 노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조상이. 근데 이들이 인제 뭐냐면 상민으로 이렇게 등업이 되거나 도망을 가. 이걸 반노라고 하거든요, 도망가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추세로 이걸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포기해 버리고 그냥 인정해 줬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상민층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부 입장을 볼 때도 이 상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렇게 상민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예전에 했던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던 것도 조선 후기 때 이거는 이제 노비 수를 이제 유지하기보다는 양인층을 늘려서 뭐냐면 세역을 부담하기 위한 거야. 양반층은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반상제가 강화되면서 양반층 인구가 증가되고 상민층이 감소되고요. 상민층을 메꾸는 과정에서 이 노비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노비수가 줄어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죠. 자 근데 반상제가 강화되면 강할수록 양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될까? 떨어져. 원래 이게 역설적인 형상인데 명품이라는 거는 시기성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 양반이 예전에 시기하기 때문에 이게 양반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관성제가 강화되면서 양반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명품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개나 소나 명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명품 가격이 떨어지죠. 마찬가지 누구나 개나 소나 양반이 되면 관상제가 어떻게 양반의 지위가 떨어진다. 그래서 관상제 강화가 역설적으로 양반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그 당시에 신분층이 이제 이제 신분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먼저 위층이 양반층의 분화를 보겠습니다. 자 분당 정치의 번지가 일당 전제화되고 그다음에 일당 전제에 더 넘어가서 인제 세도정치 때는 또 뭐냐면 일당 일당 정치 그러니까 일당 정치를 넘어갔고 세도 정치의 일문 동체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인제 권력을 갖고 있는 양반과 권력에 소외된 양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권력을 이제 장악한 양반들을 뭐라고 하냐 건반이라고 해요, 건반. 정권을 차지한 관료 진출하여 차지하고 관료를 진출해서 사회 경제 특권을 독차지하는 양반인데 주로 이 건반들은 주로 누가 많을까요? 이 노동 계층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노동 안에서도 노동들은 되게 인제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경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일반적인 그 뭐냐면 노동층, 경하사족도 있고 경하사족 중에서도 좀 더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경하거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도 정치일 때 이 건반이 이제 서울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경하사족이라고 보고 그중에 세력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은 경하거족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반이라는 얘들은 이제 황천사의 위세를 뜻치는 양반이야. 그래서 그
항촌사에 토지 정도 갖고 그다음에 양반으로서 위세를 좀 떨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건반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양반으로서 채통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항촌사의 영향력을 잔존했었다. 그래서 이 항반도는 주로 어떤 계층들이 많을까요? 남인층이 많아요. 영남 남인 계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들은 이제 갑술남국 이후에 상당수가 이제 정계에서 벗어나서 영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양반지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청금록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평안,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 그래서 지방에서 인제 뭐는 자기가 양반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면, 그 당시 인제 그 유황 그 한 한약에 판교에 이제 양반들 입학생들 적어 놓은 목록이 있잖아요. 이 청금록인데 그 청금록을 상당히 중요해요. 청금록은 그 당시 이제 향교라든지 사부학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성균관에 그 양반 유생들이 이제 입학생들 명단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청금록이야.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양반으로서 인제 인정받을 수 있거나, 그다음 항아리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향약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반 명단이 있어. 요게 두 개가 있어야지 그 지역에서 이제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본 게 이 양반 중에 더 인제 뭐냐면 떨어진 애 있어요.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이들은 말이 양반이지 경제력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그리고 경제적 평민층에 비슷하고 소작인으로 또 뭐냐면 종사하는 그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사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 사유가 되고, 그리고 사회개혁에 밀리는 선봉자 역할을 했던 것이 잔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런 양반층의 분화는 이 붕당제 변질로 인해 세도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양반 내부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면서 또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되면 상속제가 자녀 군분에서 적장자 중심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군분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이제 경제적 지위가 군주가 유지될 수 있는데 한 사람한테 뭐냐면 몰아주다 보니까 나머지 장자, 적장자 이남의 양반집 자제들은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이제 잔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양반층 분화가 일어났다. 공당제적 변질, 그다음에 양반 내부의 경제 격차 심화, 그다음에 그 적장자 우선 상속,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양반층 분화가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일반민들의 신분 상승을 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농촌사회에서 일부는 부농촌으로 성장했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벗어나 도시로 가서 상공업자가 됐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진전으로 상업자본가들이나 그다음에 독립 수공업자들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반상제가 커지고 반상제가 강화되고 양반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양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가 뭐냐 군공,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등 돼 갖고 군사의 공을 세워서 양반이 되거나, 그다음에 납속책, 그래서 국가의 곡식이나 돈을 바치며 신분 상승에 특혜를 주는 정책도 있었거든요. 이런 납속책이나 공명책이라고 있는데, 공명책은 이제 뭐냐면 이게 잠깐 여기죠. 요거 예전에 역교동 기출문이 나왔어. 물론 이제 조선사하고 관련 없는 역 그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이 공명책은 뭐냐면 요게 인제 나와 있으면 뭐뭐뭐뭐를 가선대부 행용량이 부호를 삼는다는데, 요거는 인제 일종의 명예직이에요. 허직이죠. 명예직.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뭐 건룡 38 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교지로 내리는데 여기에다 이름을 땡땡땡 적어야 되는데 이름을 비워 놔.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건 이름을 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기금을 받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국소년 이렇게 해 갖고 너를 이제 가산대부로 임명한다. 물론 이제 이게 자체가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자 일단은 간직을 받으면서 왕의 교지를 받은 간직을 받으면서 일종의 뭔가 양반으로 등업이 되는 거죠. 예.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는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인제 이걸 가지고 '아 나 양반이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간청에서 돈이나 곡식을 받고 간직 임명석에 줄 때 그때 간직 이름을 써 주되 임명된 자의 이름을 비웠기 때문에 공명책이라고, 이 사람은 실직이 아니고 그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직은 맞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면천받거나, 그러니까 일반 노비들이 양민화됐거나, 그다음에 또 일반 양민들은 수직, 그래서 인제 벗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이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특히 노비들, 그 수많은 그 40% 넘는 노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조선 후기 때는 뭐 5%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노비들이 양민화될 때 대대 하는 방법이 뭐냐? 양반 족벌 매입을 하거나, 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하거나, 호족이나 족벌 위조하거나, 양반 사칭하거나, 모친유혹, 함부욕조, 그러니까. 그래서 노비나 상민들이 인제 양반 족벌 매입을 했다, 돈을 주고. 그리고 인제 호족이나 족벌 위조하거나 그렇게 인제 했는데, 뭐 족보에서 돈을 주고 자기 이름 좀 써 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 씨, 박 씨, 김 씨, 이 씨, 이런 성들이 되게 많아. 최, 박, 김, 이 뭐 이런 성들이 많잖아요. 그 흔한 성들 내 보니까 대부분 예전에 노비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를 해 갖고 자기가 이제 양민화되는, 또 양반화되는 과정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친 유학이란 뭐냐면, 예전엔 유학호라고 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처사들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양반과 자제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유학호에서 면역을 빼줬잖아, 군역을. 그래서 자칭 나도 인제 유학이라고 해서 딴 데 가서 이제 떠벌어 다닌 거야. 그럼 양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부육적은 조상의 신분을 바뀐다든지, 홍필이라는 과거 합격증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 갖고 이제 뭐냐, 하층민들이 상민이 되거나 양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분제 동의의 영향을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양반과 산민, 양인과 노비 사이 결혼이 활발해져. 그래서 그때 이제 노비 종목법 실시한 배경이 됐는데, 그때 이제 노비 종목법 예전에 얘기했죠. 원래는 조선 전기 때 노비 종목법은 일정한 노비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야. 어.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 신분을 따르니까 어머니가 인제 노비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또한 이제 노비가 되니까.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좀 달랐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으면 요게 이제 하면 요쪽이 이제 노비가 되는 거고, 요쪽이 양이 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노비들 중에 외고 노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부를 축적해서 돈이 많고, 양인 중에 뭐냐면 돈이 없는 그 양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인제 이렇게 남자하고 노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식들은 인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노비 종부법을 이제 딱 실시하면, 그 조선 후기 때 실시했죠. 이 자식들은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양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인이 되면 이들에게 뭘 부과할 수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비종법, 조선시대 노비종법의 실시 배경이 됐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양반이 이제 증가되면서 양반 권위가 실추되죠. 개나 소나 다 양반이면 의미가 없잖아. 명품을 누구나 다 차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반상제의 강화가 강화될수록 양반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지고, 합법적 비합법적일수록 이제 양반 수가 증가되면 역설적 양반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통적 양반과 새롭게 이제 등장한 양반들, 이런 걸 이제 뭐냐면 얘들을 구양이라고 하고, 예전의 양반들 있죠. 그리고 돈을 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반이 됐던 사람들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한과 신앙 간에 향임을 둘러싸고, 양쪽의 그 간부 자리죠. 요걸 둘러싸고 뭐냐면 향전이 일어났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제 잔반이나 향반 계층인 집안 양반들은 건반에 비해서 또 뭐냐면 이렇게 또 차별받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죠. 요거 이게 하나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양반의 인제 몰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중인층의 신분 상승, 중인층. 예. 요게 중간 계층 중인이죠. 아. 자, 중위는 그 원래는 양반층에 포함된 지배계층이었는데, 15 세기 말에서 인제 16 세기 넘어가면서 이 상급 그 양반들이 문무간직을 독차지하면서 그 밑에 향리 계층들을 이제 차별화시키게 돼요, 중간 기수관 계층들. 그러면서 인제 이들이 인제 차별받기 시작하고, 그 나름대로 중인이라는 어떤 계급 의식을 갖게 돼. 그래서 고려 시대는 중류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려 시대 중류 계층들은 그냥 역사가관이 편의대로 이제 만든 그런 통계학적 개념인데 반해서, 이 조선시대 때 중위는 양반으로부터 차별받아서 형성된 나름대로 계급 의식을 갖고 있는, 계층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인들이다. 그래서 중인으로서 나름대로 그 계급 의식, 계층 의식을 갖고 있었고 중인이라는 명칭이 이제 17 세기 때부터 사료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성립 시기는 그전에 15 세기 후반에서 16 세기 양반층이 인제 성립되면서 이 중인 계층도 같이 성장 형성됐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인들은 크게 인제 좁은 범위의 중인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기술직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고급 관료를 했고 고급 관료로서 진출을 제한받는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인제 그 요 안에 이제 향리도 있어요. 그 기술관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법제적으로 그 뭐냐면 대가, 소가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대가, 소가가 보기 힘들어. 예를 들어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뭐예요? 과거 시험을 보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법제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제 간행적으로는 그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범위로서 인제 서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서이라는 것은 이제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한 거예요. 서자는 자기 어머니가 양인이고 얼자는 천인이죠. 이게 첩도 인제 자기 어머니가 양인 첩도 있고 그다음에 노비 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서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사회활동을 제한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인제 이 사람은 태종 때부터 서울 차대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첩을 받았잖아요. 그 일부 일처 가첩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첩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해 냈죠. 그래서 첩의 자식은 적자, 서자 이렇게 했고 이 서자들에게 여러 차별을 하게 돼요. 조선 초기 때부터. 그리고 이것이 건국대전 서울군국법에 갖고 명시하였죠. 그래서 서울은 금고한다. 금고라는 건 뭐냐면 버스를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정근대 시대 때는. 그러니까 서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간직에 올라갔어요. 물론 서울도 뭐 기술관이나 인제 이런 잡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유자강 같은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군인신분이었다가 이제 직업군이었다가 인제 뭐 세조한테 약간 이쁨 받아 가지고 등업을 했잖아. 그래서 인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아주 희귀한 거고 대부분 이제 서울들은 높은 관직을 못 올라가. 그래서 한풍소형이 적용돼 있고 그다음에 뭐 대가 그러니까 문과죠. 문과나 무과도 시험을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서울들이 이제 벗어난다는 거는 주로 기술관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유자강처럼 뭐 운이 되게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제 뭐냐면 벗을 거의 못하는 그런 거고 하더라도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임난 이후에 서울에 대한 차별이 좀 완화됐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서울도 국공이라든지 납소책을 통해서 간제에 침입할 수 나갈 수 있었는데 다시 인제 임난 끝나면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또 박해를 받고 이거조차 막혔죠. 그러다가 17세 중엽에는 다시 좀 풀어져서 서울 군구가 일시적으로 폐지돼요. 그래서 문과 응시 자격을 또 획득했다가 또 뭐냐면 또 금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자, 그래서 인제 서울들도 '안 되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신분을 좀 상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납송이나 그러니까 상송 운동을 펼치죠. 이 납속은 인제 임난이나 병자원 때 이제 했던 거고 상송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인제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데 받고 있더라, 서울 군고법 때문에. 이 상송 운동 또 허통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종조 때 많이 들어오게 돼요. 영조와 정조는 신분 해방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갖고 이런 서울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노비 해방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때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제 정조 때 검서관에 이런 뭐냐면 그 유독공이나 이덕무, 박제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유 서울 혈통이 해 갖고 일부 간직들을 인제 뭐냐면 천여직 간직을 풀어 줘. 서울도 진출할 수 있도록. 자, 그게 완전하게 인제 풀어지게 된 것이 철종대죠. 철종 때 신해통공을 반포해요. 신해통공. 신해통공 그리고 이제 보통 책에서 신해허통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인제 서울 군고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이때 가서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문과도 이제 시험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서울은 조선 초기 때 서울 차대법에 의해서 계속 처벌받았고요. 그리고 건국대전의 서울 군고법에 의해서 문무가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인제 그 양난 전후도 해 가지고 양난 이후에 풀렸어.
약간 납속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가 공을 세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차별 받다가 또 잠깐 풀렸다가 그 문과 시험 보다가 또 차별 받아 갖고 했다가 완전히 차별이 풀린 것은 신해통공 때고 그전에 인제 영종도 때 쪼금씩 청룡시기에 진출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문과하고 문과 시험에서 이게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조선 문과 시험은 그러면 조선 전기 때부터 그 중인들이 볼 수 있었냐? 아니에요. 예. 문과 시험조차도 중인은 볼 수 없었어 아니 중인이 아니라 서울대는 볼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볼 수 없고 문과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는 조선 후기 때야. 조선 후기 때 가서야 이제 문과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이제 문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문과는 이제 서울 혈통 해 갖고 시내통공 이후부터 이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예. 물론 이전에도 인제 일부 풀어줬다 말았다 이렇게 해 갖고 좀 볼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시내통공 이후부터 뭐냐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문과는 조선 전기 때는 볼 수 없었지만 조선 후기 때는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인을 볼게요. 보통 이제 서원하고 중인하고 크게 묶어 가지고 같은 계급원이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인은 뭐냐면 서울 제외한 이제 기술관이나 뭐 향리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은 인제 뭐냐면 계급적 동료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조고 그러니까 계급적 동료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조가 복귀 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내가 적어 놓고도 이제 하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약간 요거 지우세요 이거. 자 이게 잠깐만요. 요걸 이렇게 설명해야겠네. 내가 적어 놓고도 제가 요약을 해 놓기 때문에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들은 인제 그 계급적 동료의식을 형성한 가운데 형성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형성한데 이렇게 그래서 중인으로서 계급적 동료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앞에서 15 세기 말에부터 해 가지고 16 세기에 형성돼서 이게 중인이라고 17 세기 용어에 나오잖아요. 예. 요거 지우시고 자 그리고 인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예전에 사족이었다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사족을 복귀를 시도해요. 이걸 이제 통청운동이죠. 이 통청운동은 그 당시 서울대 서울호통에 인제 영향을 받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서울대 자극을 받아 갖고 인제 중인들도 1850 년대에 대대적인 이제 연합상소 운동을 펼쳐요. 예 철종 때죠. 그래서 이들은 인제 경제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분상속 운동을 전개했고 지위가 상승해 일부가 양반에 진출을 인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중인 계층들이 수정에 진출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물론 이건 예외적인 경우지만 일부 진출했다는 거예요. 원래 중인들도 이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간행 쪽으로 막아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관을 이제 하는데 기술관 중에 일부가 이제 수정직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나름대로 양반 지위도 이제 획득한 사람도 있어요. 수정직에 진출하면 이제 양반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도 인제 요렇게 했지만 그 서울과 달리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19 세기 때 청요지 허통 서총 운동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일단 실패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대야, 교대. 아주 밀집 조직력이 강한데 기술직 주인들은 서울처럼 어떤 동일한 어떤 정체성보다 이 형성이 좀 어렵죠. 중인한 의식도 있지만 직종이 다르잖아. 뭐 지금 사대처럼 과목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뭐 역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되게 여러 직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소청 운동에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기술직 주인들은 이렇게 분열돼 있었고 수적 열세를 냈고 또 서울보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던 '조직력이 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직력이 미비했다는 거. 얘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뭐 직종도 되게 다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인으로서 계급 의식이 있었지만 조직력이 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특히 역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 어. 그래서 그 경제적 지위 때문에 '굳이 내가 양반이 될 필요가 있나?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좀 욕구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력 때문에 그 지위에 그냥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제 조직력 미비,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집중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력이 미비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가 컸기 때문에 경제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총 운동을 적극적으로 서울보다는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제 서양의 발달된 문화들,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큰 역할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역관 출신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죠. 중국 역관 출신들.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계합화 중에 오경석 같은 사람도 다 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역관 계층들이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자, 외국 무역을 통해 도구세우고 성장했고요. 그들은 역관이기도 하지만 역관을 생활하면서 또 무역도 했다. 왜냐하면 또 역관에 관련된 이제 그 수수료나 공 관련된 그 비용을 정부에서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인제 정부의 허가 아래에 뭐 인삼을 갖다 판다든지 그래 갖고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역관들을 인제 가르치는 교과서인 노골대에 보면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삼을 어떻게 팔 것인가, 물건을 팔 것인가, 다 이걸 다 중국어로 적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역관들은 부수익으로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역관들은 구한말 계합파의 주요 세력이 됐고 오경서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대청 외교 활동 참여와 서학 등 외래 무용 문화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얼들과 그다음 중인들이 나중에 합쳐서 중서청을 형성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서울들이 인제 뭐냐면 기술관 시험을 보면서 중인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게 뭐냐면 중서라고 인제 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인들의 문학 활동을 볼게요. 자, 문화 활동을 볼게요. 자, 그 문화 활동을 보면 독자적인 역사서를 편찬했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양반층과 다른 중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원래는 양반이었지만 예, 양반들의 차별 때문에 중위로 떨어졌다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자기 계층의 역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연조기가, 호산회기, 규사 이렇게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연조기감하고 규사가 이제 나오면서 "요게 누구 계층의 역사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연조기감을 서울이라 적었고 그 규사를 향리라 적었어. 거꾸로 썼어. 그래서 2점짜리 문제인데 다 날라갔어요. 물론 합격은 했지만 그때 기억이 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향리로 쭉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울로 쓰신 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찍는 거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인제 그분들 1 점을 얻은 거죠. 잘 모르시면 그냥 한쪽을 그냥 몰아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헷갈리면. 그래서 만점은 얻지 못하더라도 이 그 1점 정도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연조기관 같은 경우는 향리의 역사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규사는 서울의 역사. 호산외기 같은 경우에는 중인들의 여러 가지 인제 그 출신의 전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사는 이제 서울의 역사로서 서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를 요구했다. 이 규자는 해바라기 규자,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인데 해가 있으면 해바라기가 그 해를 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해는 누구겠어요? 임금이죠. 우리는 이제 해바라기처럼 임금에 충성한 신하인데 이렇게 차별받는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역사를 쓴 게 있고 이게 이제 저자 미상이야. 누가 썼는지 몰라요. 1859 년에 썼다고 하는데 그다음 연조기감이라는 사람은 1864 년에 이진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향리 가문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리와 양반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호선의 얘기는 1844 년에 조희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써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역관 출신으로서 조희정이 이제 기술직 중인을 표현해서 42 명이 정규를 썼어. 주로 중간 계층의 어떤 역사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이항 병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1862 년에 쓴 책인데 이게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보통 이제 이항 경문은 뭐냐면 보통 중인들의 정기야. 그래서 학행이나 예능 작게 뛰어난 위항인들의 정기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종호 같은 사람도 이제 중인 출신으로 알려지는데 그 이 사람의 그 관련된 내용도 이항 경문록에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위항 문학이 발달됐다. 그래 갖고 그 당시 중인들 중에 상당히 이제 글도 있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들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시문 활동도 많이 했어. 예. 그래서 이제 형성된 문학이 위항 문학이거든요, 위항 문학. 그래서 이들은 인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독 서울 여러 곳곳에 시상을 조직해서 양반들과 어울려 문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양반과 비슷한 인문 교역을 쌓으면서 하면서 저술 활동도 많이 했다. 시도 많이 짓고 그리고 조선 정부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 조선 정부 자체가 문을 상당히 강조하고 모든 백성들이 뭐 유교 경전을 읽거나 신문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중인들 할 때 지원을 해 줬고 또 중인들도 그런 행동을 또 막으면 양반들 조선 정부가 중인들의 행동에 그런 것을 막아 버리면 문화 활동 같은 걸 막아 버리면 중인들이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인들을 뭐냐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중인들의 불만을 이런 쪽으로 풀도록 했다. 시사활동이나 이렇게. 그래 갖고 대표적인 인제 위양 문학에 이제 관련된 것이 옥계 식사가 있어요, 옥계 식사. 그래서 중인들이 이제 시사를 많이 만들어 시를 짓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들었는데 자 그 대표적인 시사가 이제 옥계 시사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독자적인 문학을 항유했다는 거. 그래서 중인들이 이런 자신의 경제력과 교감을 바탕으로 어 문학 운동을 펼쳤는데 이걸 무슨 문학이냐면 위향 문학이라 한다. 위향은 이때는 중인을 뜻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독자의 역사설 편찬을 통해서 그 당시 신분차별 적폐와 평등 인재 등을 주장을 하면서 중의의식의 성장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의학 문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문학적 재능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의를 볼게요. 자 이런 중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서양과 외래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요.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 수입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사회 지향적 움직임과 함께 조선 후기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으로 중인들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에 의의 관련된 내용을 적었고요. 근데 한계도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이들은 대개 보면 기술관이죠. 네. 그 기술 관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관료이기 때문에 방법적인 호용성만 강조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은 어떤 목적성 가지고 가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효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기술 관료 애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당장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효율성만 강조해. 그게 실리적인 거죠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은 개항 이후에 상당히 뭐냐면 친일화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일파들 보면 양반 관료들 많지만 기술 관료였더니 중위 계층도 되게 많아. 얘네들은 어차피 충효나 성리학적 가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리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노비 해방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노비 종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 노비 해방 관련된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자 일단 인제 노비들이 인제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로 이제 노비에서 인제 탈출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이 주로 이용했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보면 뭐 군공을 세웠거나 납속을 하거나 대구 속신을 해 갖고 연천되어 양해이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얘들 중에 외고노비 같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신 노비를 사 가지고 얘를 대신해서 노비를 하게 하고 자기 대신 자기는 양인이 되는 그렇게 했고 공명청이나 노비 속량 돈을 주고 노비 신분을 해방하는 그런 방법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비합법적인 방법은 저 멀리 가서 도망가서 양반을 뭐냐면 몰칭하거나 그다음 홍패를 위조하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그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이거는 솔고노비들이 도망을 많이 가죠.
그래 가지고 이걸 반론하고요. 도망을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산은 왜서 그 강성에 가서 강상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로 올라가 갖고 뭐 저희 도시 상인을 하거나 상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먼 지역에 가 갖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비 해방 과정을 볼게요. 자, 초창기 때 이 노비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어 추세정을 내렸어요, 추세정. 그래서 이제 이 추세라는 거는 원래 신분이나 거주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정책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비가 도망쳐서 다른 데 양민 해사하고 거기 거주하면 원래 출신 성분 그러니까 노비로 만들고 그 원래 주인한테 귀속시키는 그런 추세정을 내렸어요, 노비 추세정. 그래서 이때 인제 추세도감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벌 때문에 그래요. 국벌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잖아. 근데 노비들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신공을 갖다 바쳤는데 이 신공을 이제 바친 노비들이 도망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잡아오라고 인제 뭐냐면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있고 그래도 인제 잡아오기 어렵죠. 이 추세영 가도 이제 뭐냐면 잡아오기 힘드니까 그 당시 이제 영조 때 그냥 거기에 이제 그 추세도감을 설치하고 추세관을 설치했는데 이 노비 추세관을 폐지시켜요. 음. 그리고 또 노비 추세법 자체를 폐지시켜. 예. 그래 그 대정통보에 반영됐다. 그래서 호종 때는 북벌리에서 도망간 노비를 이제 잡기 위해서 노비 추세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노비 추세도감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를 놓는데 나중에 영조 때는 추세관을 폐지시키고 아예 정조 때는 그냥 사문화된 노비 추세법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조하고 정조는 서얼이나 그다음에 노비들에게 상당히 간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좀 다 뭐냐면 신분 해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많은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노비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예. 노비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없애려고 이방까지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순조 때 들어서 그 정책 일부를 계승해서 공노비를 해방을 시켰죠. 물론 산노비 자체는 이제 해방하기 힘들었지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노비 공강법이 있어. 앞에 잠깐 언급됐던 건데 자 노비 공강법. 이 노비 공강법은 영조 때 실시했던 법이죠. 영조 말년에 한 영조 31년 정도 실시한 법이에요. 자 그 당시에 노비가 너무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제 노비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공 해마다 발췌한 신공을 줄였어. 어 그리고 그래서 노에게 남자 노비는 1 필, 비에는 그 여자는 부가세 정도만 이렇게 내도록 한 것이 노비 공관법이야. 이 노비 공관법. 노비가 하는 그 신공수를 줄였다는 거죠, 신공 갖다 바치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19 세기 들어가면 인제 앞에 정조 때 그 말년에 노비를 죽이려고 했다가 갑자기 노비제를 없애려고 했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시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정책을 일부 계승해서 공노비 해방을 했고요. 순조 1 년에. 그래서 이제 내시노비, 주로 내수사나 공방 소속의 간노비를 대상으로 공노비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산업이나 기타 간사에 있는 노비들은 제외시켰죠. 하지만 많은 수의 노비가 이제 뭐냐면 해방이 됐고 그래서 이 노비 수가 19 세기 들어가면 확 줄죠. 그래서 16 세기 중반 때는 40%가 노비였는데 요게 19 세기 후반 때는 5% 이하로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1886 년에 노비 세습법을 이제 폐지하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비면 자기 자식이 노비인 그런 세습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폐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법제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게 뭐냐면 갑오개혁 때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공사노비가 해방됐다. 그러면 이후부터 노비라는 존재는 없었냐? 아니죠. 노비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방된 노비들이 그 양리됐다고 해도 뭐 먹고 살겠어요 이들이. 예전에 맨날 노비짓만 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 기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노비들은 주인집 밑에 들어가서 계속 인제 뭐냐 같이 노비 생활을 했고 일제 강점기 때 그 신문들 보면 도망간 노비들을 추노한다는 기사들이 많아. 일본 애들도 일제 강점기 때 노비든 뭐 양반이든 그걸 신경 안 써. 얘네들 입장일 때는 뭐 통치 제재 그 위협되지 않은 거. 자기들끼리 뭐 싸우면 좋지. 이 신분 때문에 노비니 뭐 서울이니 뭐 이렇게 백정이니 하면서 차별하면 서로 갈등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빈이 우리가 아는 백정 같은 사람들이 갑오개혁 이후부터 폐지됐지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가는 쪽. 예. 그리고 완전히 폐지된 건 언제냐? 6.25 전쟁 때죠. 이 6.25 전쟁이 상당히 신분제의 어떤 폐지에 큰 역할을 해.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못 먹고 못 살고 막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신분적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되면서 6.25 전쟁 이후부터 노비나 백정 같은 신분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조상들 중에 상당수가 노비나 백정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잘 모르죠. 다 신분 세탁해서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는 다 똑같은 사람이 이제 평이나 똑같아지죠. 다 하향 평준화 됐잖아. 그래서 6.25 전쟁은 우리 입장에 볼 때 상당히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신분 해방적인 측면에 볼 때 상당히 뭐냐면 좋은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노비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바꿔요. 조선후기 때 상속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보통 17세기를 기준해 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 전기는 이렇게 한번 묶고 조선 후기 때 인제 이렇게 따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양나라의 신분제가 붕괴되니까 이 신분제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 를 그냥 사회 문화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전기 때는 남녀의 군분 상속, 자식이 돌아가면 윤회봉사 이렇게 있는데 17세기 이후가 이제 성리학적 윤리가 널리 보급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이제 확립됐고 예전에는 이제 부계, 모계, 양계죠. 예. 그리고 친형제가 정착됐다. 친형제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결혼제도인데 이게 이제 중국식 제도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난기 여가원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애가 키울 때까지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친형제는 중국 제도로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씹살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완전한 친형이 아니라 반친형이라고 하죠, 반친형. 음. 반만 친형이야.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해 갖고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잔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들이 시집 살기가 시작했다. 그리고 양자가 일반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인제 뭐냐면 그 아들이 없으면 그 뭐야 딸이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외손도 제사를 지내잖아. 근데 이때는 제사를 적장자만 지내게 돼요, 적장자. 그래 갖고 만약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주변 일가 중에 괜찮은 애를 뽑아서 자기 양자를 드려. 그래서 양자가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서자가 있다. 서자는 죄야. 서자는 얘는 이제 뭐냐 우리 아들이긴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니까 제외시키고 양자만 할 때 주변의 일가 친척들하고 서자가 있을 때 그 대를 잇지 못하게 하고 양자는 주로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인제 했다. 그러니까 적자만 뭐냐면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가 친척 중에 적자를 사 먹고 하는데 서자는 배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 적장자가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적장자 우대상 소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친형제도가 실시되면서 여자를 대하고는 다 동성마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혼인 상태는 조선 전기와 비슷해.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지만 요게 빠졌죠. 이게 하나가 다첩제죠. 그래서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하죠. 그래서 서울차대가 일어났다. 이건 조선 전기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제가금지라고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제가금지법을 성종 때 실시했다 이렇게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종 때 실시한 제가금지법은 제가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녀의 자식들을 벗을 버튼 못하고 한 거야. 그래서 보통 양반 사대부들은 부녀자들은 그게 먹혀졌어. 왜냐하면 자기가 제갈할 경우에 낳은 자식들은 과거 시험 못 보니까 그게 먹혀졌는데 일반 평민들은 상관없는 법이야. 상관없는데 이것이 조선 전기 때는 그냥 일반 사대부 여자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경우가 달라져.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수입 뭐냐면 내면화되면서 이제 일반 평민들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제갈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행적으로 이제 제갈 못해. 법제로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제 눈치가 보이니까 제갈 못하는데 항상 세상에 보면 편법이 있죠. 예. 그래 갖고 두 가지 편법을 쓰죠. 보쌈이라고 해서 있죠. 그래서 악소녀들을 시켜 가지고 내가 어떤 돈을 주면서 저기 살고 있는 이
청년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든다. 해 갖고 밤에 몰래 나를 잡아다가 강제로 보쌈을 해 갖고 거기에 그 집에 그 청년방으로 이제 보내라 해 갖고 이렇게 이제 돈을 준 거야. 돈을 받은 악소년들이 얘들을 이제 뭐냐면 그 보자기에 싸 가지고 그 청년방에 보내면 청년하고 이제 동침을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나오면 "내가 숙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 어쩔 수 없지 않냐. 내가 뭐 간 것도 아니고 악소년들이 와 갖고 그냥 그 방에 집어넣은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재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인제 그 마을 입구에 가서 하룻밤을 인제 그 마을 입구에 있다가 새벽에 부닥치는 남자를 잡아서 뭐냐면 가서 따라서 결혼하거나. 자, 이런 뭐냐 편법들이 등장해. 그래서 원래는 조선 전기 때는 양반 사대들만 눈치 보면서 제가 금지했는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그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면서 이어진 일반 평민들도 보쌈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 갖고 제거를 하긴 했지만 제거를 안 하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 그럼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어 99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99 번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이제 항청사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